2012년 10월 6일 새벽 1시 42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자락의 한 계곡 캠핑장.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로 속 불은 완전히 꺼진 상태였어요. 텐트 앞에는 접힌 의자 2개와 남편의 물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은 화로 옆에서 멈췄죠. 신발은 가지런히 벗겨져 있었고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후 그 화로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뼈조각과 녹슨 반지,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흔적이었죠.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진주시 상대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 주차장. 박민주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가 천천히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임신 7개월째인 아내 최서윤의 배는 이제 운전대와 몸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불러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차량 손잡이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에도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 거야. 민주는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을 훔쳐봤다. 서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 산부인과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장거리 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악지역은요. 태반이 약간 낮은 편이라 충격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집을 부렸다. 아니, 고집이라기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다. 진료실 안에서 그녀는 의사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딱 하루만요. 1박만 하고 올게요. 아이 낳으면 당분간 못 가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삼켰다. 사실 그는 아내의 이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결혼 전부터 자연을 좋아했다. 봄에는 꽃을 찾아다녔고 여름에는 계곡을,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다녔다. 도시의 소음과 먼지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임신 후에는 그 성향이 더 심해졌다. 아이한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태교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숲의 소리, 물의 소리, 바람의 냄새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다. 차는 진주를 벗어나 19번 국도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펼쳐졌다. 10월 초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히터를 약하게 틀었다. 서윤은 창문을 5cm쯤 내리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임신 후 더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벌써 공기가 다르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밝았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산청까지 1시간 반이면 돼. 천천히 갈게. 응.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부터 막 움직여. 서윤은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웃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았다. 따뜻했다. 그는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정말로 한동안은 이렇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묶일 테니까. 그렇다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산청군 시천면으로 접어든 것은 오후 4시 10분경이었다. 지리산 자락의 산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기는 더욱 맑아졌다. 도로 양옆으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간간히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매달려 있는 풍경이 보였다. 민주는 차 속도를 더욱 줄였다.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자갈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차체가 덜컹거렸다. 여기부터는 조금 울퉁불퉁할 거야. 괜찮아? 응, 천천히만 가면 돼.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이 표정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진심으로 행복할 때 짓는 얼굴이었다. 결혼식 날에도, 신혼여행에서 제주도 해안을 걸을 때도 그녀는 같은 표정을 지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500m쯤 올라가자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소리가 들렸다. 차창을 완전히 내리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아, 진짜 좋다. 이 냄새. 흙 냄새랑 풀 냄새가 섞인 거. 민준도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확실히 도시와는 달랐다. 배기가스 냄새도 음식점 냄새도 없었다. 그저 자연의 냄새만이 있었다. 민주는 차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캠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한 곳이었다. 정리된 부지도 아니었고 표지판도 없었다. 그저 계곡 옆 평평한 땅에 몇 팀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공터였다. 민준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왔던 기억을 더듬어 찾아온 곳이었다. 그때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는 사람 많은 데는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말하며 이런 한적한 곳만 골라왔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주차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금요일 오후인데도 이곳을 찾는 사람은 그들뿐이었다. 민주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너무 외진 곳은 아닐까? 만약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서윤은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우리만 있네. 완전 좋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다. 신발은 편한 운동화였지만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배가 무거워진 탓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보였다. 민주는 트렁크에서 텐트와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서윤아, 그냥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임산부가 환자도 아니고. 하지만 서윤은 실제로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 텐트를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가방들을 옮기는 정도였다. 그녀는 계곡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물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선명하게 들렸다. 졸졸졸 하는 맑은 소리였다. 민준이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서윤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민주는 아내가 넘어질까봐 한두 번 불렀지만 서윤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오솔길 양옆으로는 키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낙엽이 떨어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계곡물은 차가웠다. 서윤은 손을 담갔다가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얼음물처럼 차가운 온도였다. 하지만 맑았다. 물속의 자갈이 선명하게 보였다. 크고 작은 돌들이 물살에 씻겨 매끈해져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았다. 시원했다. 그리고 상쾌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좋지? 여기. 엄마도 좋아. 너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가 움직였다. 작은 발길질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서윤아, 텐트 다 됐어. 서윤은 천천히 올라왔다. 민준은 그 사이 텐트뿐 아니라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도 펼쳐놓았다. 화로도 준비되어 있었다. 아직 불은 피우지 않았지만 장작이 쌓여 있었다.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편하다. 여기 앉으니까 다리 안 아프고 좋네. 민주는 아내에게 담요를 건넸다. 저녁 되면 추울 거야. 미리 덮고 있어. 응. 고마워. 서윤은 담요를 무릎에 덮었다. 부드러운 플리스 소재였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봤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산 너머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이었다. 구름은 거의 없었고 하늘은 투명했다.
민주는 이런 노을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에서는 건물에 가려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임신 후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표지는 연한 파란색이었고 모서리가 약간 달아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다.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렸다. 손이 차가워서였다. 2012년 10월 5일 산청 계곡. 민준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셋이 함께 온 것 같아 좋다. 물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차갑고 하늘이 예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우리 아기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민주는 아내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옆 얼굴은 평온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평온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지, 그리고 이 일기가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시간 후, 이 고요한 계곡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반.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주는 화로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죠. 신문지를 구겨넣고 가는 나뭇가지를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신문지를 합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처음에는 희뿌연 연기만 나오다가 이내 붉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죠. 서유는 담요를 더 바짝 끌어당기며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 보니까 따뜻해지는 것 같아. 아직 불이 약해요. 조금 있으면 더 따뜻해질 거예요. 민주는 장작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불길이 커졌죠.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화로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불빛이 텐트천에 반사되어 주황빛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더랬죠. 옛날 생각나네. 우리 처음 캠핑 왔을 때. 응. 설악산이었지. 그때도 이렇게 불 피웠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가 와서 불이 안 붙어서 고생했었죠.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젖은 장작으로 1시간 넘게 씨름했던 날이었죠. 결국 불을 포기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더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민주는 가방에서 냄비와 식재료를 꺼냈습니다. 라면, 스팸, 김치, 계란. 간단한 저녁 메뉴였죠. 서유는 임신 후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복잡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물을 냄비에 붓고 화로 위에 올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라면 좋아? 응. 나 오늘 왠지 라면 땡겨. 민주는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스팸을 썰어 넣고 계란을 풀어 넣었어요.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죠. 산 공기 때문인지 식욕이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자, 됐어. 민주는 냄비를 화로에서 내려 두 사람 사이에 놓았습니다. 서유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었죠.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국물의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화로의 불이 흔들렸죠.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이었죠. 서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진짜 많아. 저거 봐, 북두칠성. 민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확실히 별이 많았습니다. 은하수까지 보이는 것 같았죠. 우리 아기도 나중에 이런 거 보여줘야지. 그러게. 커서 별 보면서 자라면 좋겠네. 서유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또 움직였어요. 요즘 들어 태동이 잦아졌죠. 의사는 건강한 신호라고 했더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시간은 밤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죠. 냄비와 젓가락을 들고 계곡으로 향했어요. 서유는 의자에 앉아 불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겨지니
갑자기 주변이 고요했죠. 물소리, 불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민주는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시렸는지 계속 비비고 있었죠. 물이 진짜 차가워. 손 시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닦을걸? 아니야. 괜찮아요. 민주는 화로 옆에 앉아 손을 불에 쬐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잡아 자기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따뜻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9시, 10시. 밤은 깊어갔죠. 밤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응. 아기가 방광을 눌러서 자꾸 마려워.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냥 숲속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내가 손전등 켜줄게. 저기 나무 뒤에서 해. 응. 금방 올게요. 서윤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 흔들리며 움직였어요. 2분쯤 지나자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물 좀 더 가져올래? 물통 비었어. 민주는 물통을 들었습니다. 정말 비어 있었죠. 저녁에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느라 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떠올게. 여기 앉아 있어. 응. 조심해요. 민주는 손전등과 물통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계곡까지는 50m 정도였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됐어요. 어렵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금방 올게. 10분이면 돼. 응. 천천히 와. 민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죠. 그녀는 화로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어요.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뜻했죠.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였을까요? 그녀는 다시 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였죠.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어요. 서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그녀는 손전등을 찾으려 했지만 민준이 가져간 것이 기억났어요. 휴대전화라도 켜야겠다는 생각에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휴대전화는 의자 옆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으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물통을 들고 오솔길을 올라온 것은 밤 11시 6분경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캠핑 사이트를 향해 걸었어요. 계곡물은 정말 차가웠죠. 손이 얼얼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불을 쬐고 싶었어요. 서윤아, 물 떠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캠핑 사이트가 보였습니다. 화로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텐트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텐트를 닫고 왔던 것을 기억했죠. 바람에 열렸을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자 2개가 있었어요. 하나에는 접힌 담요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죠.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서윤아?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그는 텐트 안을 들여다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침낭은 정돈되어 있었고 가방도 그대로였죠. 서윤아, 어디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화장실을 갔나요? 아니죠. 손전등을 내가 들고 있는데요.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그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신발이 텐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벗어놓은 상태였죠. 신발을 신지 않고 어디를 간다는 건가요? 민주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다시 소리쳤죠. 서윤아, 최서윤, 대답해.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산은 고요했죠.
민주는 화로 쪽으로 다가갔어요.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반쯤 탄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로 옆 흙바닥에 뭔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희미하게 보였죠. 끌린 자국 같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텐트 뒤, 나무 뒤, 오솔길 아래. 하지만 서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캠핑 사이트로 돌아왔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서윤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터리는 80%였어요. 마지막 사용 시각은 밤 10시 42분. 민준이 물을 뜨러 가기 직전이었죠. 민준은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112. 경찰이죠.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임신 7개월인데 10분 사이에 사라졌어요. 신발도 안 신고요.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10분 만에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휴대전화를 두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새벽 1시 45분. 산청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지구대 순찰차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캠핑 사이트로 달려왔죠. 민주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소리쳤어요. 제 아내가 없어요. 10분 사이에 사라졌다니까요. 경찰관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로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죠. 텐트는 열려 있었고 의자 위에는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네, 박민준입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서윤이요. 임신 7개월이에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죠. 본서, 여기 사건 현장입니다. 임산부 실종 맞습니다. 수색 인력 추가 투입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지시가 떨어졌어요. 소방서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경찰관은 민준에게 다가왔죠. 정확히 언제 사라진 겁니까? 밤 11시쯤이요. 제가 물들어 계곡에 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얼마나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10분이요. 많아야 15분. 부인이 평소에 밤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임신 중이라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어디 갈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경찰관은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그때 그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신발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요. 신발을 신지도 않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찰관이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로 옆 흙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 뭔가 자국이 있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죠. 그거 저도 봤어요. 끌린 것 같지 않아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추가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6명, 소방관 8명,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 12명이었죠. 총 26명의 수색대가 구성됐어요. 수색대장은 산청소방서의 박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불러 상황을 재확인했죠. 부인의 옷차림이 어땠습니까? 긴팔 티셔츠에 인부용 바지요. 색깔은 회색이랑 검정이었어요. 몸 상태는요? 임신 7개월이요. 태반이 약간 낮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캠핑 사이트고 여기가 계곡입니다. 일단 반경 500m 내를 집중 수색하겠습니다. 수색대는 3팀으로 나뉘었어요. 1팀은 계곡 방향, 2팀은 산 위쪽, 3팀은 도로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준도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말렸죠. 여기 계십시오. 부인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4시경.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수색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1팀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계곡 주변 300m 반경 수색 완료했습니다. 발자국 없습니다. 물에 빠진 흔적은요? 없습니다. 물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2팀도 돌아왔죠. 산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자국이나 옷 조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벽 아래는 확인했습니까? 했습니다. 낙상 흔적 없습니다. 3팀의 보고도 같았어요. 도로 쪽도 깨끗합니다. 차량 통행 흔적도 없고요. 박 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임신 7개월의 여성이 신발도 신지 않고 10분 사이에 사라졌는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범위를 넓힙니다. 반경 1km까지 확대 수색하세요. 수색대는 다시 움직였어요. 오전 7시. 완전히 날이 밝았습니다. 추가 인력이 더 투입됐죠. 경찰 기동대, 구조견까지 동원됐어요. 구조견 2마리가 서윤의 옷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캠핑 사이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텐트 주변을 빙빙 돌다가 화로 앞에서 멈췄죠. 그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냄새가 여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훈련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시 한번 시켜보세요.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들은 같은 지점에서 멈췄죠. 경찰은 현장을 다시 살폈어요. 발자국 흔적을 찾기 위해 흙바닥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서윤의 발자국은 텐트에서 화로까지만 있었어요. 화로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죠. 마치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흔적이 지워진 건 아닙니까? 어젯밤 날씨 확인했습니다. 비 안 왔고 바람도 약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임산부 실종 사건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언론에 관심이 쏠렸죠. 남편분,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제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임신 7개월이에요. 아기도 있어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부인이 사라진 정확한 시각이 언제입니까? 어젯밤 11시쯤이요. 당시 부부싸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행복했어요. 캠핑 와서 좋아했다고요. 그럼 왜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오후 2시. 수색 범위가 반경 3km까지 확대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죠.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저녁 6시가 되자 첫날 수색이 종료됐어요. 투입 인원 60여 명, 수색 시간 16시간. 하지만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박 팀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죠. 내일도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민준은 텐트 앞에 주저앉았어요. 아내의 신발을 들여다봤습니다. 운동화였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왜 신발을 벗어놓고 갔을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일주일 동안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까지 총 200여 명이 투입됐어요. 지리산 자락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서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혈흔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최서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죠. 경찰은 결국 사건을 산악실종으로 분류했어요.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거나 기억상실증으로 산속을 헤맨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야생동물이라면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기억상실이라면 발자국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 1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산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수색 일주일째,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죠. 최서윤은 그렇게 실종자 명단에 올랐어요. 민주는 산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곡 근처 여관에 방을 얻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텐트는 이미 철거됐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하루 종일 산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여관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진주에 돌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으시잖아요. 휴직했어요. 아내 찾을 때까지는 못 가요.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0월 말, 민준의 부모님이 산청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죠. 일주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민준아, 이러면 안 된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서윤이가 돌아온다고 해도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울먹였죠. 아들아, 제발. 네 몸이라도 챙겨야지. 하지만 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캠핑장 근처 식당 주인이 한 말이었죠. 그날 저녁에 소리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로 실어 돌아가자고 하는 거. 경찰이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밤 9시 반쯤이요. 설거지하다가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까? 네.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컸어요. 싸우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식당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경찰은 이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나왔어요. 캠핑장 관리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곳은 공식 캠핑장이 아니었지만 근처 주민이 간간히 청소를 하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 낮에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편은 괜찮아 보였는데 부인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어 보였어요. 대화는 나눴습니까? 잠깐요. 제가 조심하세요. 임산부는 산에 오면 위험해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걱정 마세요. 내일 바로 내려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인은 기억을 더듬었죠. 부인이 진작 그러지라고 작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좀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경찰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까? 글쎄요. 그 정도까진 모르겠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이 증언들이 쌓이면서 경찰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다른 사건은 아닐까요? 담당 형사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박민준 씨, 실종 당일 부인과 다투셨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다퉜어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사소한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내가 피곤하니까 일찍 내려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하루만 더 있자고 했죠. 그게 다입니까? 네.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요. 저도 피곤했거든요. 아내가 자꾸 집에 가자고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다툼 이후에 부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조용했어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화가 나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죠. 박민준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날 밤 부인과 더 큰 싸움을 하진 않았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에요. 맹세코 아니에요. 저는 물 들어갔다 왔을 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갔으니까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2012년 11월, 민주는 여전히 산청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진짜 모르고 있는 걸까? 혹시 자기가 한 거 아냐? 부인 임신했는데 산에 데려온 것부터 이상하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여관 주인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님, 경찰에서 또 왔다 갔어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주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민주는 진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말마다 그는 산청을 찾았습니다. 2013년이 되고 2014년이 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잊어갔어요. 최서윤의 실종은 그저 산청의 미스터리로만 기억됐죠. 하지만 민주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10월 5일이 되면 그는 같은 장소를 찾았어요. 텐트를 치고 화로를 피우고 그 자리에 앉았죠. 캠핑객들이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매년 와요. 항상 같은 날, 같은 자리에. 혼자서 뭐 하는 거래요? 아내 기다린대요. 실종됐다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준이 피우는 화로의 불은 한 번도 끝까지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되 항상 중간에 꺼버렸죠. 장작이 반쯤 탈 때쯤이면 물을 부어 불을 껐어요. 왜 불을 끄세요? 한 번은 캠핑객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꺼진 화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2015년, 2016년, 201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그는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반쯤 태우고는 껐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사람들은 그를 화로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몇 년째예요? 8년째요. 아직도 기다리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예요. 분명히. 2021년, 2022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50대 중반이었어요. 등은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불을 피우고 반쯤 태우고 끄고.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정말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10년 동안 매년 같은 자리를 지킨 남자. 불을 피우되 끝까지 태우지 않는 남자. 그의 화로 아래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2022년 8월 14일 일요일 오후. 서울에서 내려온 한 가족이 산청의 그 계곡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정우, 어머니 김미선, 그리고 11살 아들 이준호였죠. 여기 사람 별로 없네?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요즘 캠핑 유행인데 여기는 한산하네. 정우는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텐트, 의자, 화로,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금속 탐지기까지요. 준호는 몇 달 전부터 보물찾기에 빠져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금속 탐지기로 동전이나 유물을 찾는 영상을 보고 조르고 졸라서 샀죠. 아빠, 나 보물 찾아도 돼? 그래. 근데 멀리 가지는 마. 응. 준호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 가족은 텐트를 다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정우는 화로를 놓을 자리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여보, 여기 좀 이상한데? 뭐가요? 이 자리, 흙이 다른 곳보다 유독 단단해. 미선이 다가와 바닥을 손으로 눌러봤어요. 정말 단단했습니다. 누가 여기 뭐 묻었나? 글쎄, 쓰레기 묻은 건 아니겠지? 정우는 삽을 가져왔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고 싶었죠.
화로를 놓을 자리가 평평해야 했거든요. 삽을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신호 떴어. 준호가 달려왔어요. 금속 탐지기를 들고 흥분한 표정이었죠. 어디서? 여기요. 삑삑 소리 나요. 준호가 가리킨 곳은 정우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금속 탐지기를 받아들었어요. 화로를 놓으려던 그 지점에 대자 정말로 신호음이 울렸죠. 삑삑삑. 뭐가 묻혀 있나 보네. 우와, 보물이에요? 그럴 리가. 그냥 깡통이나 못 같은 거겠지. 하지만 정우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는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죠. 마치 오래전에 다져놓은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단단하지? 정우는 힘을 주어 파기 시작했어요. 10cm쯤 파들어가자 흙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검게 변한 흙이 나왔죠. 여보, 이거 뭔가 탄 것 같은데요? 미선이 다가와 흙을 만져봤어요. 손에 검은 가루가 묻었습니다. 재 같은데요? 재라니? 정우는 더 깊이 팠습니다. 20cm, 30cm. 검은 흙층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40cm쯤 파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죠. 뭔가 있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손으로 직접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죠. 녹슨 금속 조각이었어요. 둥근 모양의, 크기는 성인 손가락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 물었어요. 정우는 조각을 물로 씻어봤습니다. 녹이 좀 벗겨지자 형태가 드러났죠. 반지였어요. 반지네요. 누가 여기 반지를 묻었대요?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죠. 왜 반지가 40cm나 깊이 묻혀 있는 걸까요? 더 파볼까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응. 그래 보자.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파들어갔어요. 50cm, 60cm.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죠. 그리고 65cm 지점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어요. 심하게 녹고 변형된 상태였죠. 이건 뭐예요? 정우는 조각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이었지만 특이한 형태였어요. 회로 같은 게 보였죠. 이거 휴대전화 부품 아냐? 미선이 조각을 가까이서 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완전히 녹았네. 정우는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반지, 휴대전화 부품, 그리고 재. 이 조합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더 파려는 순간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빠, 여기도 뭔가 있어요. 준호는 구덩이 옆쪽을 손으로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얀 조각이 보였죠. 정우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뼈였어요. 작고 하얀, 명백한 뼈 조각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호야, 그만 파. 왜요? 뭔데요? 그냥 그만하라니까. 정우는 아들을 구덩이에서 떨어뜨렸어요. 미선도 뼈 조각을 보고는 입을 막았죠. 이거, 설마,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저녁 6시 15분. 산청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죠. 신고하신 분입니까? 네. 저희가 땅을 파다가. 정우는 구덩이를 가리켰어요. 경찰관들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반지, 휴대전화 부품, 그리고 뼈 조각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기 더 이상 손대지 마십시오. 네.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서,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감식반 출동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죠. 형사과에도 연락주세요. 인골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1시간 후 현장은 통제됐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구덩이 주변에 줄을 쳤고 정밀하게 발굴을 시작했죠. 감식팀장이 땅을 파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화로 자리네요. 화로요? 네.
이 검은 흙층 보세요. 재하고 수 섞인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불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뼈들은? 감식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파들어갔죠. 저녁 8시가 넘어서자 발굴이 마무리됐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나온 것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마이너스 여성용 반지 1개, 마이너스 휴대전화 부품 다수, 마이너스 인골 파편 약 200g, 마이너스 태아 골편으로 추정되는 작은 뼈 조각. 감식팀장이 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화로는 불을 피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냄새와 흔적을 덮기 위한 장치였어요. 계속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고 재를 쌓아서 아래를 은폐한 거죠. 형사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여기 10년 전에 실종 사건 있었죠? 네. 2012년 10월 임산부 실종. 맞습니다.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10년 만에 드러났네요. 그날 밤 경찰은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2012년 10월 5일 최서윤 실종 사건. 그리고 그 남편 박민준.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를 찾아와 화로를 피우던 남자. 불을 피우되 끝까지 태우지 않던 남자. 이제 모든 게 말이 됐습니다. 그는 아내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매년 같은 자리에서 화로 아래 묻힌 비밀을 지키기 위해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 부검실 화로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정밀 분석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감정인은 최민호 박사였죠. 그는 20년 넘게 유골 감정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일단 성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 박사는 골반뼈 파편을 현미경으로 살폈어요. 여성의 것이 맞았습니다. 치골각도, 골반 형태, 모든 게 여성 특징을 보였죠.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던 조사관이 물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골단 유압 상태를 보면요. 임산부였다는 기록과 일치하네요.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최 박사가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퇴골 파편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게 뭐죠? 뼈 표면에 미세한 금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골절성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열에 의한 균열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타격에 의한 거예요. 뭔가 단단한 물체로 강하게 맞은 흔적입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했어요. 사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후 2시경 최 박사는 모든 골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뼈들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화장을 하려면 최소 섭씨 1000도 이상에서 2~3시간은 태워야 합니다. 근데 이 뼈들은 그 정도로 타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뼈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불완전 소각인가요? 그렇죠. 게다가 보세요. 이 부분은 거의 안 탔어요. 최 박사가 가리킨 곳은 척추뼈 일부였습니다. 겉은 검게 그을렸지만 속은 온전했어요. 범인이 서툴렀던 건가요? 아니면 최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히 태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냄새만 없애고 형체만 가릴 정도로만 태운 거죠. 그리고 화로로 계속 덮어둔 겁니다. 조사관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동안요? 네. 10년 동안 그 위에서 불을 피우면서요. 같은 시각 산청경찰서. 박민준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박민준 씨, 10년 동안 매년 그 자리를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세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내를 기다렸어요. 화로 아래 묻혀있는 걸 알면서도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민준 씨,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다퉜어요.
뭐 때문에요? 아내가 캠핑을 중단하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배도 무겁고 피곤하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도 못 채우고 가냐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형사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아기한테도라고 했어요. 사실입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저는 사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아이까지 생기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럼 처음부터 오지를 말든가라고. 그리고 물들어 내려갔어요. 진정하려고요. 10분 후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없었다고요? 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혹시 그날 밤 화가 난 상태에서 부인을 밀치거나 때린 적 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오후 5시.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아 골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임신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의 태아로 확인됩니다. 기록과 일치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성인 뼈와 태아 뼈의 소각 정도가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성인 뼈는 불에 탔지만 태아 뼈는 거의 온전해요. 마치 태아는 나중에 묻힌 것처럼요.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신을 태울 때 태아를 따로 보호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최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다른 하나는요? 태아가 산모와 다른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죠. 임신 중에 태아가 먼저 사망했다는 겁니까? 가능성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건 더 조사해봐야 해요. 저녁 7시. 형사는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민준 씨, 부인의 임신 상태가 어땠습니까? 건강했어요. 정말입니까? 의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태반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던데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산에 왔습니까? 아내가 원했어요. 태교한다고. 박민준 씨,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혹시 부인과 캠핑 오기 며칠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의료 기록 확인했습니다. 10월 2일 부인이 응급실에 다녀왔더군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병원에 갔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뭐였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형사는 숨을 들이마셨죠.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태동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어요. 그럼 왜 캠핑을 온 겁니까? 민준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기 죽었다는 말 듣고 나서 맨날 울기만 했어요. 의사는 수술로 꺼내야 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거부했어요. 아기를 뱃속에 두고 싶다고. 형사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온 겁니까? 기분 전환시키려고요? 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10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산부인과 의료 기록이었죠. 2012년 10월 2일. 최서윤, 태아 사망 진단. 의사 소견 자국 내 태아 사망. 조속한 수술적 처치 필요. 환자 거부. 10월 3일. 재진료. 환자 여전히 수술 거부. 정신과 상담 권유. 10월 4일. 환자 연락 두절. 10월 5일. 캠핑장 출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윤은 죽은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산청경찰서 조사실. 박민주는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죠. 박민준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죠. 말씀드렸잖아요. 물 들어갔다 왔더니 없었다고요. 10년 동안 화로 위에서 불을 피운 건 왜입니까? 아내를 기다렸어요. 화로 아래 묻혀 있는 걸 알면서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탁 쳤어요. 박민준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십시오. 부인을 죽인 건 당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전 안 죽였어요. 맹세코 안 죽였다고요. 그럼 뭡니까? 유골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요.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준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물 들어갔어요. 다투고 나서 화가 나서요. 진정하려고 혼자 있고 싶었죠. 계속하세요. 계곡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벅하는 소리요.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물에 뭔가 빠지는 소리였습니까? 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봤죠. 계곡물 속에 아내가 떠 있는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옷이 젖어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뛰어들어서 끌어올렸죠. 하지만요? 이미 늦었어요.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 부르면 사람들이 제가 죽였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싸우고 나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신을 숨긴 겁니까? 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숨겼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일단 캠핑 사이트로 옮겼어요. 안고 올라왔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시신을 태운 겁니까? 네. 화로에 장작을 가득 쌓고 그 위에 놓았어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어요. 새벽 내내 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완전히 타지 않았어요. 냄새가 너무 심했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날이 밝기 전에 화로를 치우고 땅을 팠어요. 구덩이를 만들고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화로를 그 위에 놓았죠. 형사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신발은요? 왜 그대로 둔 겁니까? 실수였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신발도 치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엔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고요. 오후 2시 형사는 민준의 진술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형사가 국과수 감정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 보면 대퇴골에 타격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민준이 말을 멈췄어요. 계곡에서 떨어질 때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형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국과수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사님, 대퇴골 타격 흔적이 바위 충돌로 생긴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확인해보죠. 사진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최 박사에게서 답이 왔어요. 형사님, 이건 바위 충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둔기로 강하게 내리친 흔적이에요. 각도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타격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후 4시, 민주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어요. 박민준 씨, 거짓말하셨죠? 무슨? 부인의 대퇴골에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바위 충돌이 아니라 둔기로 맞은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잘못 봤을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부인이 물에 빠진 게 아니죠? 빠졌어요. 그럼 왜 다리에 타격 흔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지기 전에 때린 겁니까? 민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짚고 말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뭘요? 아내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곡 절벽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떨어졌다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을 뜨고 올라오는데 위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요. 그래서요? 달려가 봤더니 아내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요.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절벽입니까? 한 3미터쯤이요. 근데 아래가 바위였어요. 그럼 추락사입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내를 안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패닉에 빠져서 숨긴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숨긴 겁니까? 사고라면 신고했어야죠. 무서웠어요. 싸우고 나서 죽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밀쳤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밀치진 않았습니까? 안 밀쳤어요. 맹세코요. 오후 6시. 경찰은 당시 현장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형은 그대로일 거예요. 산청의 그 계곡으로 수사팀이 출동했죠. 민준이 말한 절벽을 찾았어요. 캠핑 사이트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3m. 아래는 바위였죠. 여기서 떨어지면 치명상 입을 수 있겠네요. 특히 임산부라면요. 수사관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수사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절벽 위 흙바닥에 홈이 파여 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형태가 남아 있었죠. 이건 발자국 같은데요? 맨발이네요. 수사관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자국은 절벽 끝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벽 끝에서 멈춰 있었죠. 뒤돌아 나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거 혼자 걸어간 거 아냐? 누가 밀었으면 발버둥 친 흔적이 있을 텐데요.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최서윤은 스스로 절벽으로 걸어간 거예요. 저녁 8시.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 부인이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기 죽었다는 말 듣고 나서 심했어요. 자해 시도 같은 건요? 칼을 손목에 대고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제가 뺏었죠.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최서윤은 죽은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캠핑장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선택했죠. 신발을 벗고 휴대전화를 두고 절벽으로 걸어간 거예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검찰은 박민준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이 아니었어요.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이었죠. 피의자 박민준은 2012년 10월 6일 새벽 사망한 처 최서윤의 시신을 소각 후 은닉하고 10년간 이를 은폐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어요. 민준은 법정에 섰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죠. 50대 중반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고였다면 신고했어야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죽였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래서 10년 동안 숨긴 겁니까? 네. 판사는 한숨을 쉬었죠. 최종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부족했어요. 아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아이를 잃었을 때도 위로하지 못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요. 저는 제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민준이 흐느끼기 시작했죠. 물을 뜨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었어요. 찾아 헤매다가 절벽 아래에서 발견했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숨긴 겁니까?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 부르면 제가 죽인 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10년 동안 매년 그 자리를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어요.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내를 산에 묻은 게 아니에요. 그날을 묻고 싶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매년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며 용서를 빌었어요. 아내한테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한테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가 항소를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죠. 괜찮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의문은 남았어요. 최서윤은 정말로 스스로 절벽으로 걸어간 걸까요? 국과수 최 박사는 혼자 감정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대퇴골 타격 흔적. 각도는 위에서 아래로였죠.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혔다면 가능한 각도예요. 하지만 타격 강도가 너무 셌습니다. 마치 둔기로 내리친 것 같은데. 최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찝찝함은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산청. 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그 캠핑장을 찾았어요. 사건의 흔적을 담으려는 거였죠. 여기가 그 자리구나. 화로가 있던 곳은 이미 파헤쳐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죠. 기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지. 그는 절벽 끝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3m 정도였습니다. 충분히 치명적인 높이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절벽 끝에서 캠핑 사이트까지의 거리. 약 50m였죠. 물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기자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계곡까지 내려가서 소리를 질러봤어요. 하지만 물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죠. 이상한데?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사건 발생 정확히 10년 후였습니다. 그 날짜가 되자 캠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파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할머니 누구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로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노파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노파가 최서윤의 어머니라는 걸요. 왜 말을 안 했니?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니? 노파는 땅을 쓰다듬었어요. 아기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기자들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찍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노파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절벽 쪽으로 걸어갔죠. 사람들이 놀라 뒤따라갔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하지만 노파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여기서 떨어진 거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딸은 그럴 애가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죽을 애가 아니란 말이야.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파는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누가 밀었어? 분명히.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는 없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 딸이 어떤 아이인지. 노파는 다시 캠핑 사이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2023년 4월.
민주는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있었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박민준 씨, 최서윤 씨 어머니가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부인이 스스로 절벽으로 걸어갔다는 게 납득이 안 된대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말했어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죠. 국과수에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대퇴골 타격 흔적이 단순 낙상보다는 둔기 타격에 가깝대요. 그건 바위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각도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친 것 같다고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민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씨, 혹시 숨기는 게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말한 게 전부예요. 하지만요? 그날 밤 제 기억에 빈틈이 있어요. 물 들어가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걸요. 그날 밤 민주는 독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 밤 물을 뜨러가기 전 아내와 다퉜죠. 화가 났었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물통을 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아내는 스스로 절벽으로 걸어간 걸까요? 아니면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그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2024년 현재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박민주는 형을 살고 있고 최서윤은 가족묘지에 안장됐죠.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날 밤 산청의 그 계곡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서윤은 정말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절벽으로 밀어낸 걸까요? 그리고 박민주는 정말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끔찍한 진실을 스스로 지워버린 걸까요?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로는 철거됐지만 그 자리에 흙은 아직도 검게 남아 있어요. 10년 동안 태워진 불의 흔적이죠. 그리고 그 불 아래 묻혔던 비밀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캠핑장은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화로는 철거되었지만 자국은 남아있죠. 해당 날짜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캠퍼들도 생겼어요. 2024년 10월 5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윤아,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 이제는 편히 쉬세요. 불은 꺼졌지만 묻힌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산청의 그 계곡은 지금도 밤이 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절벽 근처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화로 아래 그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